안녕하세요. 네, 실습을 통한 놀이치료의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맡은 권윤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아동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지금은 맘모스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역사가 깊고 널리 활용되는 게 놀이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워놓으면 이걸 활용해서 아동 상담의 여러 접근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심도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놀이치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부분, 또 놀이치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매체를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런 뒤에는 각각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놀이치료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치료부터 시작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아들러 놀이치료, 게임 놀이치료, 또 게슈탈트 놀이치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예전에 뭐 심리학 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셨다면 한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나 아니면 교과서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초의 사례는 프로이트가 했던 어린 한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당시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정신 분석도 많이 해주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스는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이트는 이 아동을 한스라는 남자아이를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아버지 정신 분석을 하는 동안에 그런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이제 간접적인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스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의 친구이면서 함께 이제 공부도 하고 제자였던 막스 그라프였습니다. 이 이제 막스 그라프가 분석을 받는 도중에 내 아이가 한스라는 아이인데 얘가 말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한스라는 아이가 말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을 이제 그 프로이트가 갖고 있던 이론, 심리성적 이론에 기반을 해서 설명을 이제 쭉 해주게 된 거죠. 아이가 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말이라는 대상에 그 감정이 투사돼서 투영이 돼서 얘가 말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서 1908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과 말 공포증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게 됐고요. 프로이트는 이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후세에는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 리틀 한스 사례를 이 정신분석 이론보다는 애착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면 더 좋았겠다 하는 얘기도 사실 최근에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스의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스와 애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공포증을 갖게 됐다. 불안 증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이제 의견도 이제 제가 논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스를 이렇게 프로이트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만나서 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를 이제 코칭하면서 상담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성인과는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상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센터에 근무를 할 때 이제 지금 제가 오픈한 센터에 다니기 전에 저도 상담센터에 소속이 돼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센터에는 한 성인 상담하시는 분이 10분 정도 계셨고 저 혼자 거의 이제 아동 상담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성인 상담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권 선생님, 아이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이치료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인과의 상담과는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아동 상담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담한 이제 최초의 사례는 놀이치료 이제 교과서에 보게 되면 허그 헬무스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 프로이트와 같은 그 배경을 가진 이제 사람이었고, 당시에 이 사람도 교사였어요. 네,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을 봤더니, 아이들이 본인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왔다, 주사를 맞고 왔다, 치과에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불안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와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뒤쪽에서 아이들이 그런 비슷한 병원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느꼈던 게, 아이들은 본인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놀이를 통해서 숙달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숙달하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을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 갔는데 되게 불친절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뭐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감정을 숙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당황했지 뭐야. 세상에 이랬다. 이제 이러면서 내 감정을 숙달하려고 하죠. 아이들은 그런 감정을 놀이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그 헬무스가 이제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세계를 표현한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숙달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허그 헬무스가 결국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담에 있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적인 세계를 표현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상담을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그 헬무스는 이제 조카를 대상으로 처음에 놀이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네. 근데 허그 헬무스는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담이 거의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재 아동 어떤 상담 이론에서는 이중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그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에 멈춰야지, 실제로 뭐 내담자를 따로 만난다거나 내가 아는 지인을 상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이제 피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허그 헬무스는 조카를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조금 불운한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상담 이론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중 관계는 맺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동 상담, 놀이 치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버지니아 엑슬린을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 엑스라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던데요. 네, 이 엑슬린, 이 사람은 이제 여류 심리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스승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이제 제자였고요. 스승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을 아동 상담에 적용해서 비지시적인 놀이 치료를 이제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인본주의에 근거한 상담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인간 중심, 아동 중심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상담이 상당히 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시적이냐 비지시적이냐, 디렉티브냐 non 디렉티브냐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비지시적,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이제 많이 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엑슬린의 책은 딥스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게 뭐 개론서나 뭐 아동 상담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교수님들께서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이런 과제들 많이 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딥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이 딥스라는 책을 보면 이제 내면에 어떤 아픔이 많아서 외부와의 어떤 관계를 차단한 아이가 놀이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놀이 치료라는 책이 있어요. 플레이 세라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극 뭐 문고판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도 이제 많이 읽으시죠. 네. 그래서 이 엑슬린이 이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이 플레이 세라피라는 책을 보면 아동 중심 놀이치료나 놀이치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본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대략 놀이치료라고 했을 때, 아동 중심 놀이치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한 8가지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근간이 됐고요. 아동 중심 놀이치료는 현재 많은 놀이치료사들이 상담에 입문할 때 배워가는 주요한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